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주자 8명은 오늘 첫 TV토론에 나서는데요. 각 주자의 자질을 검증할 사실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주세요.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모두 전주 대비 3%포인트씩 상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좀 네.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예. 28%까지 올랐는데 그동안 25%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세론이 서서히 형성되다 보니까 박스권을 탈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30%에 가까운 28%를 기록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 한 대목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주에 17%로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6개월간의 가장 낮은 네. 그 적합도였는데 네. 그것이 20%로 다시 반등을 했다. 어떻게 보면 사주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도 반등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보수층이 결집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봐야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하락을 했으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졌을 겁니다.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막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이낙연 후보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 뭐 이런 그 카드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상승세는 소폭이지만 지속을 하는 그런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추세적 하락은 막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 전 총장 사이가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당선 가능성, 당선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의 지지 여부와 관계도 없이 상관없이 선거 분위기라든가 주변 반응을 볼 때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22%, 차이가 18%포인트입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갈수록 지난 몇 주 조사보다도 상당히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유권자의 판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경선에서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과반 넘게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유력하게 여론조사에 작용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경선 상황 볼게요. 예비경선 1차 컷오프 결과 나왔고요. 이제 8명 추려졌습니다. 다음 달 초에 2차 컷오프가 있고요. 그런데 잠시 뒤에 처음으로 TV토론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TV토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차 예비경선까지 할 때 8명 추릴 때까지도 한 번도 TV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발표만 하는 식으로 또 면접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죠. TV토론은 처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가장 이제 흥미로운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그 홍준표, 유승민 하면은 TV 토론의 달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홍준표 의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공격적인 TV 토론의 1인자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자신감도 상당히 내비쳤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데는 뛰어난 그런 그 소질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은 TV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있는데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경우에는 만약에 이 TV 토론의 그 벽을 넘지 못한다라면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지지율도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쏟아진 그동안의 악재들이 있었죠. 처가의 문제, 이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 이것도 사실 검찰총장이긴 했지만은 내가 몰랐다라고 할 공산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TV 토론이라는 것은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오롯이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라면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잘하면은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는 전 총장에게는 TV 토론을 두고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다 상존합니다. 네. 뭐냐면은 불안 요소는 뭐냐면은 예. 그동안 이렇게 보면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얼마 전 기자 간담회일 때도 예. 국회 상대로 나를 불러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발끈하는 네. 스타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이 TV 토론에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한 약점으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이 한 지 얼마 안 됐다. 네. TV 토론 잘하리라고 기대는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못하지만 않으면은 예. 기본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대 수준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성향, 자신의 색깔만 보이면은 적당히 이렇게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TV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국정 경험 경륜이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줘야지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 TV 토론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거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TV 토론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 거세겠죠? 당연히 거슬 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국정 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하나하나 또 접근을 할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또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뭐 노동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파고들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그 허점을 이렇게 파헤칠 거고요. 예. 홍준표 의원 경우는 역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같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고발 사지 의혹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그렇겠네요. 파고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TV 토론의 달인들 사이에서 데뷔전을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좀 치르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윤석열, 홍준표 양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고장을 꺼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 지목된 인물이 아주 강하게 반박하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가 딱히 홍 캠프라고 한 건 아니다. 소위 그 주어 없음 목적어 없음 뭐 이런 거 이제 하자는 건데 그 이강의 어쨌든 왕관을 이제 쓰려 그러면은 그 정책 경쟁을 한 이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 그렇죠. 유도 심판 놀이를 지금 한다면 둘 다 경고 한 장씩 그냥. 아, 둘 다? 예. 왜 근데 둘 다요? 지금 재기한 쪽은 먼저 재기한 쪽이 따로 있는데. 그냥 공평한 척 하려고. 근데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둘 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대로 다음날 선거 치르면 우리가 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오늘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판단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TV 토론이 진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진행되려면 정책 경쟁이 돼야 된다. 하지만은 서로 그 홍준표 캠프 측 인사가 뭐 아는 그 조성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오찬에 참석했듯한 뉘앙스를 풍긴 거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의원 측에서 발끈하고 뭐 그 캠프 몇 명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네. 예. 자칫 이러다가 완팀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집안 싸움이야? 이렇게 또 등을 그렇게 판단하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우려 충분히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야 경선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자신이 몸담았었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그걸 내가 보면은 현재로서 결과에서 뭐 윤석열 후보가 1위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2위인데 격차가 굉장히 작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뭐가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역선택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가 했지만 이번에 이제 80%를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던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지자들의 보면은 홍준표 뭐 35% 윤석열 4% 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섞여서 지금 여론조사가 된 거니까. 아, 그럼 이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 지금 그 자체가 이렇게 대단히 뭐
좀 심각하게 보지는. 네. 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대해서 확장성보다는 역선택을 지금 이야기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그 악연, 네. 오랜 악연이 있습니다. 그 검사 시절에 홍준표 의원이 검사 시절에 동아은행 사건으로 뇌물수수 사건을 본인이 조사했다. 예. 물론 이제 주인 검사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악연이 상당히 작용한 탓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예.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견제하는 그런 심리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지금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것이 확장성과 역선택 다 공존하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까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봐도 또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호남에서 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확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20대, 30대의 젊은 층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40대까지 그 지지율이 상당히 또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그 지지는 역선택과 확산택이 섞여 있다. 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당심의 민심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당심의 어떤 결과를 또 견인할지 그것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이런 민심이 확산이 되면 당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준표로 본선에서 되겠어? 라고 하는 의심은 상당히 많았는데 홍준표로도 될 수 있네? 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또 당심도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고발사주 의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 이제 옹호하고 이렇게 좀 감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이 사건이 지속이 되더라도 수사가 오래 끌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물증이나 증거가 또 증언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당 경선 판세에 대해서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결선까지 가게 되면 판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수단을 사용한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71년도에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철승 세 사람이서 했는데 김영삼 씨가 1차 투표에서는 아주 가장 큰 차로 다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선 투표에 가서 결국은 김영삼 씨가 지고 김대중 씨가 된 거 말했잖아요. 결선 투표를 갖다 가게 된다면은 벌써 판세가 좀 이상해졌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지. 네. 이 과거 DJ 사례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1971년 신민당 그 대통령 경선 때죠. 그때 김대중 당시 후보가 1차 때는 YS한테 졌다가 2차 때 이제 이철승 후보하고 지지를 받았었다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겠죠. 뭐냐면 그때는 대의원이 그때 표가 김대중 458, 김영삼 410이었습니다. 2차가. 한 900명이 안 되는 대의원들이 결정한 투표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집단 지성이 투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몇몇이 유력 인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몰아주자 해서 결정되는 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선 투표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비슷한 사례는 그때와 아니다. 지금 구도도 다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방식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경선 2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인데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그 친문 핵심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또 이게 또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그 기분일 겁니다. 만약에 홍문표, 김종민 이런 그 친문 핵심이라고 보통 일컫는 이런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어떤 그
호남 경선에서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면은 이분들이 가만히 있네. 결국 암묵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네. 근데 나서서 아니다. 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힘이 되고 호남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차 국민 경선단 투표에서 나타나듯이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친문들이거든요. 예. 친문들은 이미 이재명 지사를 선택한 것이 1차 투표 결과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호남 경선에서 결과가 또 좀 바뀌고 예. 이런 친문 핵심 인사들이 또 가세를 하고 하면은 호남 경선에서 또 앞으로 2, 3차 국민 경선단 투표에서 조금은 변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세균 전 총리가 얻은 2만 3천 표 이제 무효표 처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후보들의 득표율이 조정돼서 이재명 지사가 좀 더 높게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적용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가 사퇴할 때 예. 또 이제 그 표가 이제 무효표가 되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받은 51.41%가 아니라 53.71%로 되네요. 네. 올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2.46%가 됐고요. 이것은 민주당 특별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군요. 예. 후보자가 사퇴할 때는 해당 후보자가 얻은 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좀 아쉽고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종로가 지금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래서 여기에 좀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종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예. 서초갑도 마찬가지고 천주 상당 정정순 전 의원이었죠. 그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로 확정이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청주 상당 경우에는 사실 후보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지난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헌을 바꿔가지고 예. 전 당원 투표로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기 당의 사유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천주 상당은 상당히 내기에는 좀 부담이 될 거고요. 하지만 종로 경우에는 뭐 의원직 사퇴이기 때문에 이거 뭐 결격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도 하는데 이건 경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는 당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는 거론은 되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안철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지금 대선 출마를 사실상 시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정치인문 10년 차를 네. 말하는 건데 추석 때 좀 더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그 전 단계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할 것이냐? 야권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달리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 네. 오늘 그동안 이제 그것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했다라는 점, 네. 그 전력 하나,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정권 교체 필요성 언급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하는데 예. 저는 조금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보수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기정사실해서 나온다라면은 더 이상 캐스팅 보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예. 거죠. 지금 지지율 2% 정도 나오는데 그것으로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각오, 예. 그리고 때로는 그 민주당 후보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 거기와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오늘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최근 이재명 지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예.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정권 교체는 만약에 우리가 청출 오람을 한다라면은
그것도 정권 교체라고 보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결국 안철수 대표에게 우리하고 손을 잡는 것도 정권 교체가 아니냐라고 사인을 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안철수 대표에게 반드시 국민의힘과만 손을 잡지 마라. 우리하고도 그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재명 지사가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안철수 대표는 조금 문신의 폭이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출마 선언문을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